환자분 지금 증상이 발병이 된 지는 얼마 정도 되셨다고 그러셨나요? 한 한두 달 정도 됐어요. 한두 달 되셨고, 네. 정확하게 지금 제일 불편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손목 쪽이요. 손목이, 네. 손목이 떨리고 또 어떤 저리고 이렇게 손도 많이 차가워지고 약간. 손도 차가워지고, 네. 손도 같이 저리시나요? 네네네. 손도 저리시고, 네. 그게 어느 쪽 손이신가요? 양쪽이 다 그러신가요? 아니요, 오른쪽 손이 조금 심해요. 오른쪽이 네. 조금 심하시고, 지금 그 오른쪽 손목 안쪽 바닥 쪽을 꾹 누르고 있으면 손이 저리거나 손의 불편감이 혹시 또 가중되시나요? 아파요. 아프세요? 네. 아프시고 그쪽을 눌렀을 때 더 아프시고 네. 그리고 손도 차고 지금 한두 달 정도 되셨고 손을 혹시 많이 쓰는 그런 직업이신가요? 그러니까 주로 쓰는 손이 오른손이어서. 뭐 컴퓨터 마우스 많이 쓰시거나 이런 것도 네네네. 하시죠. 지금 제가 이제 간략하게 지금 뭐 직접 뵙고 봤으면은 좀 더 이제 질문을 하고 테스트도 해보고 하실 텐데 지금 이제 전화 상담으로 해드리는 지금 상황이라서 손이 지금 저리고 차가워지고 그리고 좀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꾹 누르라고 했을 때 통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걸로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을 해봤을 때 저희 이제 손목 이 안쪽으로 지나가는 정중신경이라고 있어요. 그 정중신경이 이제 압박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이제 정중신경 그 수근관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시고요. 네. 지금 이제 손목을 많이 쓰시거나 아니면은 뭐 손이 꺾여서 어떤 행동을 이제 많이 하시거나 그러시면은 그쪽으로 좀 더 저림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해지실 수 있으시거든요. 네네. 네네. 그래서 지금 벌써 한두 달이 되셨다는 거는 꽤 이제 진행이 되신 거고 아마도 이제 손을 쓸 때마다 이제 불편하고 그러실 텐데 이럴 때는 뭐 이제 병원에 가시거나 그러면은 양방병원에 가시면은 이제 심한 경우는 수술까지도 고려를 해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선은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데 손목 안쪽으로 이제 침 맞으시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염증을 풀어주는 약침 치료 그렇게 같이 병행을 하시고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집에서 해주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손을 덜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오른손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덜 쓴다고 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드시겠지만 이제 뭐 쓰시다가 손을 이제 마사지도 해주시고 스트레칭도 해주시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지 지금 여기서 더 이제 진행이 되거나 그러면 저림감이라든지 밤에 손이 저려서 깨신다든지 이런 증상도 나타나실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해주시고 치료를 바로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우리 김용미 원장님께서 상담 도와드렸고요. 혹시나 또 생활관리법 궁금하실 것 같은데 최혜연 원장님께서 한마디 더 해드린다고 하거든요.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환자분 혹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 네, 컴퓨터 사용하실 때 혹시 손목 보호대나 이런 거 좀 같이 하시나요? 근데 손목이 좀 한 2주부터 더 아파가지고 보호대는 사고 네, 하거든요. 네. 네, 손목 보호대 꼭 착용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손목 보호대가 너무 두꺼워서 힘드시면 약국에 가시면 이제 스포츠 테이핑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굵은 살색 테이프인데요. 그거를 이제 손목에 한번 좀 살짝 당긴 채로 잡으시면은 훨씬 편하시면서도 손목을 잡아줄 수 있어서 통증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셔서 따뜻한 물을 이제 세면대에 받고 손을 손목까지 꾹 잠길 정도로 쭉 넣은 다음에 잼잼 이렇게 이제 좀 온찜질을 물로 하시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리 당기는 증상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다리 당김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감별 포인트가 될 만한 질문들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에 혹시 허리가 아프셔서 고생하신 경험이 있나요? 예, 그 전에
디스크도 수술 한번 했어요. 아, 디스크 수술하신 경험이 있으시고요. 수술을 네. 대략 언제쯤 하셨나요? 몇 년 됐죠, 이제? 2001년도요. 2001년도에. 그러면 수술하신 지 벌써 한 18년 가까이 되네요. 예. 꽤 많은 시간이 좀 지났던 것 같고요. 최근에 엑스레이나 MRI 같은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괜찮게 나오대요. 가장 최근에 언제쯤 검사를 하셨을까요? 한 2년 된 것 같아요. 몇 년 전이군요. 네. 오래 하신 건 아니었고요, 그렇죠? 예, 예. 아버님 혹시 지금 일하십니까? 안 오고 지금 정년하고 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생활하고 계시고요. 근데 내가 맨 침대에서 누워서만 상태 그런가. 운동량이 좀 적으시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체중은 대략 어느 정도 되세요? 내가 65kg 정도 나와요. 뭐 내과에서 당뇨를 진단받고 뭐 당뇨약을 복약하신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당뇨 혈압약 먹은 지가요. 네. 2001년도부터 먹었어요. 그러시군요.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좀 원인이 좀 복합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의심이 되는 거는 허리 쪽에서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이게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릅니다. 예. 디스크가 보통 이제 5년 이상 만성화가 되면 이 디스크 주변의 허리 조직들 퇴행성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허리병의 종착역이 결국은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만 누르잖아요. 근데 협착증이 되면 신경만 누르는 게 아니라 혈관을 같이 눌러버려요. 그래서 환자분께서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은 뭐냐면 걷다 보면 쉬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뭐 1시간, 2시간 뭐 산도 끄떡없이 탔었는데 이제는 뭐 2, 30분만 걸어도 쉬었다 가고 싶다라든가 다리가 당기거나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이 협착증이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2001년도에 그러니까 약 18년 전에 이제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이 협착증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필연적으로 이미 발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뭐 간단합니다. MRI 검사해 보면 아주 쉽게 척추관 협착증인지 아닌지 분별을 바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아까 당뇨약을 이제 복약하신 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예. 20여 년 가까이 되셨고 또 운동량이 굉장히 적다고 하셨어요. 이게 당뇨라는 병은 쉽게 말해서 소변으로 설탕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혈관 자체에도 당 성분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탕물 만져보시면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피도 쉽게 말해서 끈적끈적 걸쭉하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초 부위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합병증이잖아요. 합병증이 나타나는 부위도 다 뭐 발이라던가 아니면 눈이라던가 이렇게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들 위주로 나타나잖아요. 이 당뇨병 환자분들이 또 이 종아리 뒤쪽 다리가 당기는 증상을 굉장히 많이 또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척추관 협착증과 이 당뇨병 이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지금 이 다리에 당기는 증상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당뇨병은 결국 생활 습관의 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거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생활 습관에서 또 변화를 스스로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서 다리가 당기고 아프신 거에 대해서는 한방 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종아리 뒤쪽 부분에 분명한 거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실제로 손상을 일으키고 있는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 주변으로 이제 약침 치료를 받아보면 생각보다 이 당기는 증상이 많이 완화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보통 대부분 환자분들은 근육이완제에 의존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근육이완제 뭐 한 달, 두 달 드셔보셔도 이 환자분이 체감하는 그런 변화를 느끼기가 어렵지만 이때 이 부위를 직접적으로 약침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더 빠른 효과를 좀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방 병원에 가보라고요? 네, 한의원 치료가 이럴 때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미 또 디스크 수술을 한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버님이 지금 이제 만약에 정형외과적인 치료를 한다면 물론 시술적인 치료 또 수술적인 치료 이걸 단계적으로 이제 고려를 하실 수 있지만 아무래도 좀 치료적으로 또 한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방 치료의 도움을 받아보는 게 저는 더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버님 이제 운동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허리의 근력이 점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증상은 더 악화가 될 겁니다.
더구나 이제 이 나이가 드시면서 뼈 자체도 약해지는 골다공증 변화가 같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런 치료와 함께 운동적인 부분 또 당뇨를 고려한 식이요법을 같이 한번 하면서 치료를 한번 꼭 받아보시기 고생을 바랍니다.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부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드름은 일단 기본적으로 피지가 분비되는 것과 그다음에 피지가 표피로 분비되기 전에 표피에서 각화가 생기는 이 두 가지로 크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표피에 각화가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특히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다양한 이유로 예민해질 때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부적절한 피부 관리나 과도한 클렌징 그리고 과로나 스트레스, 음식 관리가 부적절할 때 진피층이 영양과 수분 공급에 불균형이 일어나서 표피까지 건조해지고 각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피부가 건조하거나 또 무리하게 자극을 받았을 때, 예민해졌을 때 여드름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여드름에도 좀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쵸. 좁쌀처럼 뭐 조금 올라오는 여드름도 있고 피나 고름이 나타나는 뭐 여드름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원장님 여드름에도 저희가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누구나 한 번쯤은 뽀루지 같이 나본 적이 있을 건데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면포에서 조금 더 발달된 형태로 구진성 여드름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처럼 우리 모공이 좀 하얗거나 까맣게 막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면포 형태로 시작을 하다가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발전을 하게 되면 구진이 되거나 농포로 변형이 됩니다. 특히 그 면포를 뜯거나 만졌을 때 2차 감염이 되면 그 화농성 여드름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으면 결절이나 낭종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피지낭의 근처에 있는 모낭까지 염증이 번지게 되면 모낭염이나 어혈성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서혁지 원장님,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러한 증상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유형에 속하나요? 방금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이 여드름의 종류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면포성, 구진성, 농포성, 켈로이드성 굉장히 많은 여드름이 있는데 뭐 원인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은 일단은 이 증상으로 봤을 때 이게 심한 부분은 이제 혹처럼 올라와 있고 만지면 아프고 또 노란 농이 차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제 화농성 여드름으로 우리가 아마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통 초기에는 비염증성 상태인 좁쌀 여드름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렇게 뭐 같은 거 뽀루지 났을 때 손으로 긁으면 손도 고른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화농성 여드름 환자분들은 처음에 좁쌀 여드름 단계에서 이렇게 손으로 그 부위를 많이 자극을 하면서 2차 감염이 되고 또 그 피지가 분비되는 그 피지선 주변이 막히게 되면서 그 배출되지 못한 피지가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화농성 여드름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 이렇게 낭포를 형성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 안에 농이 있는 부분들은 결절이 일어서 손을 가까이 대기만 해도 굉장히 아픈 통증까지 동반하는 여드름으로도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염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치료 방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흔히 뭐 여드름을 청춘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청소년기나 뭐 사춘기에 발생하기 마련인데 우리 시청자님처럼 성인이 돼서도 여드름으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들었거든요. 원장님 실제로 이와 같은 환자분들 많이 보시나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우리 여드름 하면 일단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거는 아마 사춘기일 겁니다. 실제로 이 사춘기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여드름은 성장 호르몬과 같은 그리고 우리 성 호르몬과의 분비와도 굉장히 밀접한 이 여드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면 흔히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면 이 여드름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우리 20대, 30대 대부분의 성인도 굉장히 피곤하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수면도 부족하게 되고요. 음주하는 횟수도 많아졌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피부의 내적인 상황을 악화시키게 되고요. 또 이제 화장품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또 이 여러
그 종류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외부적으로 이제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보다도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가 더욱더 늘어나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도 이제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기에 우리 사춘기 때 발생하는 여드름과 성인 때 발생하는 여드름은 발생 부위에서 약간의 좀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청소년기 때는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생 때 잘 기억을 해보시면 대부분 이제 이마라든가 코 쪽 그리고 뺨 쪽에 여드름이 나본 적은 아마 거의 대부분 환자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그쵸. 거예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T존이라고 하는 피지의 분비가 많은 피지선 주변으로 이제 여드름이 많은데요. 성인 여드름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피지선이 많이 분포하지 않고 있는 입 주변이라든가 턱 주위, 요 주변으로 이제 여드름이 더 발생하는 경향이 있게 되고요. 또 그런 이 얼굴 쪽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 쪽이라든가 우리 등 쪽 있죠. 우리 흔히 등드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예. 너무나 당연한 단어처럼 이게 하나의 명칭이 돼버리는데 등 쪽으로도 이렇게 여드름이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증상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드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또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정경 원장님, 한의학에서는 이 여드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일단 여드름은 피지 분비 때문인데 피지 분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여드름이 나고 누구는 여드름이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각각의 체질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드름에서 그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크게 어혈성과 그다음에 장부 문제, 그 다음으로는 생활습관 문제로 보게 되는데요. 우리 몸의 내부 독소가 제대로 해독되지 않거나 열이 과잉되어 분비될 때, 그리고 이제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여 어혈을 이루게 되면 여드름이 더 많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장부 순환력이 떨어지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부가 취약한 점들이 여드름을 이루는 염증성 물질을 생성하게 돼서 더 악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서 한의학에서는 이런 각각의 장부의 취약 상태를 파악해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 문의 주신 환자분의 경우에는 남성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면도를 많이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피지선 주변의 모낭을 자극하게 될 수가 있어서 면도기나 이런 거에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여드름이 한두 개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네. 치료받는 경우가 좀 드물죠. 드물잖아요. 맞아요. 네, 또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고민들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서혁진 원장님, 여드름이 발생했을 때 꼭 치료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상담을 의뢰하신 이런 화농성 여드름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가 필요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증성 여드름 환자분들은 치료가 꼭 필요한데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이 피지가 안에 쉽게 말해서 갇혀 있는 거거든요. 모공 안에 갇혀 있으면서 이게 자꾸 염증을 일으키면서 농을 만들게 되고 이 염증성 농들이 결국은 이 피부 안쪽에 있는 진피층에 손상을 일으켜 파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 진피층이 손상이 되면 이 회복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드름이 오래되면 여드름 흉터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도 여드름 굉장히 심한 친구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네. 약간 파여 있는 피부 얼굴 맞아요. 되게 굼프 파여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 전형적인 이런 여드름 흉터라고 볼 수가 있으시는데 이 여드름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전에 미리 치료를 해서 증상을 빨리 완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기존에는 이런 여드름 흉터가 나타나면 이 반영구적인 손상이라고 해서 사실상 치료가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아이돌 가수들을 보면 굉장히 그런 여드름 흉터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화장으로 막 가리고 해도 네. 결국 또 TV 화면상에서는 그런 게 다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여드름 치료를 하는 이런 한방 치료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서 이 여드름 흉터도 실은 이제는 치료가 가능하긴 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뭐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미리 예방을 안 하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미리미리 치료해서 이런 흉터를 미리 방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아이돌 가수들 보면 이 여드름 흉터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 거의 못 보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만큼 치료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원장님 피부도 정말 좋아서 제가 계속 쳐다보게 감사합니다. 됐는데 정말 이렇게 흉지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좀 관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정견 원장님, 한방에서는 어떤 치료 방법으로 여드름을 치료하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여드름이 생겼을 때 염증성으로 악화되기 전에 압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광선 치료를 통해서 피부 재생과 염증을 유발하는 유발균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의원에서 여드름을 치료를 할 때 좋은 점은 침 치료나 약침 치료를 통해서 피부의 진피층까지 재생 능력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고 염증을 억제하는 한약재를 써서 그 화농성 여드름이 발전하는 걸 막아서 추가적인 자국이나 흉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오장육부 치료를 통해서 생활관리나 식이요법을 병행하시면 중증 여드름도 적절하게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여드름이 발생하면 뭐 치료가 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또다시 나타나고 그래서 좀 그렇죠.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정견 원장님, 그렇다면 한방 치료의 목적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나 재발 방지에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여드름은 재발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 이유는 피지는 우리 몸에서 계속적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가시면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권유받게 되실 거고요. 일단은 당장 눈에 보이는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급한 불을 끄는 치료는 그대로 하고 또 병행해서 장기적으로 내적 관리를 하시게 되면 어열 치료나 해독 치료를 통해서 재발하는 것을 충분히 막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여드름을 좀 극복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뭐 피지 억제제, 연고 등을 지금 바르시면서 좀 관리를 하신다고 들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또 이런 약이 조금 너무 독해서 피부에 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서혁준 원장님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 실제로 화농성 여드름 환자분의 얼굴을 보게 되면 네. 아마 누구나 다 좀 걱정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피부 자체가 굉장히 울긋불긋, 그러니까 약간 우리 상상을 하면 이렇게 막 화산이 펼쳐지면서 막 용암이 분출되는 듯한 약간 그런 모습이라고 이미지를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울긋불긋 올라오면서 그 안에는 노란색 농이 가득 차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당연히 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피지 억제제 연고도 바르시지만 스테로이드제를 드신다거나 아니면 항생제를 복용하시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막 농이 올라온 부위가 아프다 보니까 진통 소염 목적으로 이제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일단 또 통증이 좀 가라앉거든요. 네. 그리고 또 2차 감염이 자꾸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세균들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이제 항생제를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이 약들을 먹으면 분명히 증상이 진정되는 효과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뭔가 피부가 좀 가라앉는 듯한 느낌, 뭔가 지금까지 병이 진행되는 느낌에서 뭔가 그게 꺾이는 듯한 느낌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게 결국은 면역 억제제거든요. 근데 여드름이라는 것도 결국은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면역 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면역 억제제인 이런 스테로이드제를 먹거나 바르게 되면 결국은 피부는 더욱더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고 결국 이 피부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그 스테로이드제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얇아지면서 굉장히 손상이 쉽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방 치료가 이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사람의 같습니다. 폐를 참 촉촉하게 하는 그런 담비와 같은 약재입니다. 아주 그 좋은 맹문동은요 말랑말랑하면서 살짝 반투명하고요. 딱 봐도 굉장히 맛이 좋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맹문동 차 이런 걸로도 드시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해수, 천식 이렇게 폐가 뭐 열이 나고 마를 때 특히 요즘에 이제 담배를 많이 피시고 COPD 같은 그 만성 소모성, 기침이 많이 나고 가슴이 답답한 이런 질환증에 이제 맹문동 약재가 들어가면 참 좋지요. 약성이 순하고 맛이 괜찮아서 복용하기에 좋지만 뭐든 장복하면 이제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주변에 한의원에 가셔서 물어보시고 난 이후에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